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지혈증은 만성 질환입니다.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하지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일까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지혈증 약은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요? 생활 습관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분들, 특히 노인들의 수면 장애가 주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아이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일단 좀 당황스럽죠. 고지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단을 받으면 놀라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고지혈증,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지혈증은 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 할 때 경동맥 초음파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동맥경화가 이제 경동맥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예전에는 뭐 조금 높다고만 알고 있다가 네. 나가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럼 고지혈증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우리가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이라든지 모든 세포, 호르몬 등 어떤 모든 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여분의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끼고 막히고 해서 뭐 뇌나 심장이나 팔다리 같은데 이제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고지혈증의 원인에서 식습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까? 아무래도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고지혈증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던데요. 근데 이제 식습관도 물론 영향이 있죠. 네. 왜냐면은 어려서부터 튀김 많이 먹고 고기를 좀 우리보다 많이 먹는 서양 분들은 우리보다 심근경색이나 혈중증이 한 10배가 더 미국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그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유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00만 명에 1명 정도는 나쁜 콜레스테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00, 110, 120인데 500이 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죠. 100만 명에 1명. 이런 분들은 되게 20살 전후에 사망을 해요. 혈관이 막혀서.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0명이나 500명에 1명 정도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한 190이나 170, 80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많죠. 200명이 하나면은.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너무 간과하고 치료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비만은 어떨까요? 과체중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이제 비만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배가 나온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지방이 너무 넘쳐서 갈 데가 없어서 배도 차고 팔다리도 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에만 차지를 않죠, 절대로. 혈관에도 똑같이 껴요. 그래서 이 허리띠 사이즈가 줄고 배에 이제 복부 비만이 줄어들면은 혈관에 있는 기름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높지 않다고 절대 만심하셔서 큰일 나죠. 네네. 그럼 중성지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성지방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기보다는 뭐 과식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늘 물어보세요. 콜레스테롤은 뭐고 중성지방은 뭡니까? 그러는데 주로 문제되는 게 콜레스테롤이고 우리 혈액 속에 기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피 속에는 휘발유, 경유가 두 개 다 있는데 나쁜 게 이제 콜레스테롤, 휘발유고
또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보다는 덜 나쁘지만 또 중성지방이 높으면서 그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HDL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혈관에 또 지장이 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탄수화물 같은 거 너무 많이 먹고 또 술 많이 먹는 남성분들의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또 혈관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탄수화물과 술 말씀하셨는데 음주와 중성지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금 드시는 음주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 정말 소주를 하루에 3-4병씩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또 멀쩡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해보면은 중성지방 우리의 정상치를 150 이하, 맥시멈 200까지 보는데 뭐 보면은 400, 500, 700. 그리고 중성지방도 또 유전으로 높은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또 중성지방만 떨어지고는 약이 있는데 본인이 자제가 안 되고 또 유전적인 소질이 있을 때는 약을 드시면서 술도 줄이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부모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면 자녀는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다. 어떨까요? 가족력도 큰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이런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 자제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90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 어머님도 콜레스테롤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시는데 이 아드님은 아직 33살밖에 안 돼서 제가 약을 안 드렸거든요. 좀 관찰하고 운동하고 검출을 보자 그랬는데 이분은 왜 약을 안 드렸냐면은 경동맥 초음파했던 혈관이 아주 깨끗해요, 아직. 그리고 배도 안 나오시고 본인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셔서 뭐 담배를 안 피고 잘 조심하시면은 높지만은 조금 관찰해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드신다고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 습관을 잘 가지시는 분들은 좀 높더라도 그냥 잘 견디고 견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가족력과 유전적인 부분은 좀 다른 건가요? 조금 틀립니다. 이게 가족력이라는 거는 그 집안에 먹는 식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손길에 따라서 집안의 모든 건강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엄마가 짜게 먹고 엄마가 고기 좋아하시고 튀김 좋아하시면 애들도 배워서 그대로 커서도 먹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집안이 전부 다 혈관이 안 좋은 집안도 있고 유전이라는 건 음식에 관계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막 200, 300 나오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조금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다는 거는 물론 유전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손맛을 바꿔주면은 병이 좀 덜 생기고 혈관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지고 약 복용에 대한 처방이 있어도 일단 식습관으로 고쳐보겠다고 약 먹는 걸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요. 저희 의사들한테는. 네. 정말 그 동맥경화도 이미 다 초음파에서 다 나오고 증명이 됐는데 굳이 안 드세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하고 그렇게 해도 10%를 안 떨어져요. 나쁜 콜레스테롤 유전적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또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모임에 가면 맛있으니까 먹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 그러면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약 복용해서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처럼 고지혈증 약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면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날 때부터 높은 분들은 꼭 약을 드셔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 190 넘으면 꼭 약을 먹어야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을 먹였더니 나중에 한 30년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 동맥경화 생기는 발생률 1%랑 똑같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콜레스테롤 약은 우리 지구상에서 만든 수십억 가지 약 중에 5개를 꼽으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페니실린, 아스피린 같은 거 포함돼서 굉장히 정말 효과가 좋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네.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약이 부작용이 많고 뭐 당이 생기고 해서 절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수억 명 이상이 이 약을 써서 생명을 무려 45 내지 75%까지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드시라 그럴 때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믿고 드셔야 됩니다. 네. 효과가 좋고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어떤가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이제 느끼는 게 근육통이 가끔 오세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은 증상은 어깨가 아프다. 또 종아리가 아프다. 몸을 쑤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용량을 조절해서 좀 더 약을 떨구면은 완전히 좋아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약을 바꾸면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부작용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용량 조절로 가능하고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약 말고 또 한 가지 약은 우리가 이제 결혼이나 달걀 노란자나 고기를 먹게 되면은 네. 콜레스테롤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네. 흡수를 막는 약이 새로 나왔는데 그 약을 우리가 요즘에 먹는 그런 근육통이나 간 올라가는 약이랑 하나로 섞인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제를 쓰면은 간 수치도 안 올라가고 네. 근육통도 줄어들고 해서는 아주 신약이죠. 네.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당이 한 10%에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당이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혈관이 동맥경화가 좋아지고 심근경색이 줄어들고 뇌졸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10배, 20배 이상 좋기 때문에 네. 당 걱정하지 말고 약을 꼭 처방대로 드세요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 담당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서 네. 꼭 드셔야 됩니다. 한번 드셔야 되겠죠. 네. 네. 또 이걸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약을 먹어도 목표한 수치로 떨어지지 않거나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 화보 환자분들 약을 잘 안 드셔서 그래요. 보면은 그냥 까먹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돼서 안 드신 분인데 네. 정말 유전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알약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300이셨는데 네. 드셔봐야 150까지밖에 안 떨어지세요. 근데 동맥경화 있고 협심증이 있으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70 이하까지 떨궈야 되거든요. 네. 이때는 주사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죠. 약 드시면 다 떨어지세요. 네네. 그럼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약을 먹으면 수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주 드물지만 아주 높은 분들은 네.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주사약으로 해서 정상 수치 이하까지 떨궈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앓고 났을 때 이런 주사를 맞으면은 재발률이 확 떨어지세요. 예전에는 이런 약이 없어서 또 재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면은 방법은 혈관을 기름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의료진과의 상담 하에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받으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고지혈증은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빠짐없이 지적이 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몸의 혈관이 한 12만 킬로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 키가 한 160, 170 되지만은 간이 빨갛고 콩팥이 빨간 게 그게 전부 혈관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나쁜 기름이 12만 킬로를 매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가득 끼죠. 눈에 끼면 눈이 잘 안 보이고 또 머리에 자꾸 끼면 치매가 잘 오고 하여튼 간에 끼면 간에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은 이 심장이나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갖 콩팥도 나빠지고 나중에 팔다리가 썩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인이 고지혈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문제가 네. 이게 혈관이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심장혈관도 70% 이상이 막혀야 조금 빨리 그러면 답답하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난 콜레스테롤 높게 나와서도 이제 멀쩡히 등산도 다니고 뭐 다 하는데 뭘 약을 먹냐. 근데 딱 막혔을 때는 이미 그때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나 네. 이미 반신불수 뇌졸중이 와서 평생 이제 장애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막힐 때 끝까지 가기 전에 네. 약도 드시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고지혈증 치료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목표인 걸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구를 보면은 이런 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드신 분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약을 드신 분들의 재발을 안 하는 율이 45에서 75%까지 재발을 안 하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실수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안 하잖아요. 네. 고소를 당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약을 꼭 쓰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안 드시는 걸 할 수 없지만 처방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이 없음에도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환자를 스텐트 시술을 빨리 해서 피검사를 이제 그때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으세요. 의외로 되게 100, 200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98, 70 됐는데도 막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콜레스테롤 약을 써가지고 80, 90 된 거를 40, 50으로 떨고 놓으면은 또 재발을 더 안 하세요. 요거는 한국에서 논문을 이제 미국에다 발표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무조건 혈관 질환, 혈관이 기름이 끼고 막혔을 때는 뇌든 심장이든 콜레스테롤 약을 써서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춰놓는 게 답입니다. 네네. 그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고지혈증 유무와 상관없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처방되기도 하나요?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당뇨가 있으신데 혈관은 별로 초음파를 해봤더니 깨끗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콜레스테롤 약을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규정에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좀 약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써야 되고 100 이하가 떨어질 때 써야 되고 이 당뇨병 환자를 또 검사를 초음파를 했더니 경동맥이나 심장이나 어디 껴있다 할 때는 약을 좀 더 강하게 조절을 해서 70 이하까지 써야죠. 그래서 당뇨병 있는 분들이 의외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금 세계적인 그 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콜레스테롤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9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이제 크면서 빨리 장기나 세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만 갖고도 모든 몸의 세포가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이면 저는 굉장히 낮아요. 총 콜레스테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자들에게도 걱정이 되면 미리 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또 흡연자들에게도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제 미리 처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규정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이런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고혈압이 뭐가 위험한 건 결국은 동맥경에 오는 거거든요.
당뇨도 그렇고 네. 담배를 펴도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처방을 해도 되고 네. 저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또 권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러면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매일 꾸준히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을 먹었다가 중단했다가 이제 임의로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절대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고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네. 딱 5일 지나면은 떨어지세요. 아주 목표대로.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5일 안 드시면 예전처럼 또 마구 올라가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증상은 아무것도 없죠. 뭐 네. 숨찬 것도 없고 발다리 저린 것도 없지만 약을 안 드시는 일주일, 2주일, 3주일 사이에 혈관에 계속 기름이 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식탁에다 약을 뚝 놔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네.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환산보다 좋으니까 네. 꼭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샤데의 스무드 오퍼레이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잠이 없어지고 얕은 잠을 잔다는 게 수면 장애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노년기 수면과 숙면,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에서 잠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잠 못 자면 당장 막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낮 동안 축적된 피로를 회복해서 신체도 회복하고 네. 에너지도 보존하고 또 호르몬 분비도 적절하게 하고 기억 저장에 절대 필수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이라는 게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인 거잖아요. 움직인 만큼 쉬어져야 하는 건데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단순한 피로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정신적인 영향도 미쳐서 좀 성격 변화나 우울증, 기억력, 집중력도 감퇴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전신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2만 3천 명 대상으로 연구한 걸 보니까요. 감염 질환 여부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기뿐만 아니라 중이염, 폐렴에 걸리는 확률이 80%나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의 비율도 2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고 또 알아봤더니 심혈관 질환이 2배 올라간다. 그런 보고도 있고요. 골다공증이 심해진다는 경우도 있고 또 피부 노화 지수가 빨리 온다. 그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피부 노화가 오고 고혈압이 2배.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이 1.8배,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이 22% 증가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도 올라가고 또 비만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인들에게도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잠 못 드는 노인들도 많지 않나요? 맞아요. 노인은 특별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수면 장애가 유달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은 불면증이 있답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주간에 졸립다. 이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뜻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은 노인 남성의 절반, 그리고 여성의 4분의 1에서 동반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수면장애를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수면장애를 가진 노인이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노인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수면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전해지거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수면 조절 능력이 감소하는 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번에 깨지 않고 길게 자는 능력이 감소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라는 게 줄어들면서 그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더뎌지고 수면 중에 자꾸 깨어나는 그런 능력이 깨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수면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자더라도 매우 얕게 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은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생체 시계의 하루 리듬이 짧아져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변해서 그게 문제인데 젊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될 땐 이게 또 서로 맞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그 이외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일광에 대한 노출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방광 기능이 떨어지니까 밤중에 자꾸 소변 보는 분들 계시죠? 야간뇨라고. 그럼 오줌 누느라고 또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으로 아파서 불편해서 또 자꾸 깨게 되는 만성 질환 자체에 의한 것 혹은 만성 질환 때문에 먹는 약물에 의한 것 이런 게 전부 다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와 비교할 때 잠이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수면 유도 물질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노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고요. 더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이 줄어서 낮에 햇볕을 적게 쬐는 것도 역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아시는 것처럼 수면 조절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해독하기도 하고요. 암세포에 대항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는 성인의 경우는 이 멜라토닌이 해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몸에서 분비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밤 11시에서 오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잘 안 올라가니까 노인들의 경우는 하루의 생체 리듬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서 잠자는 시간이 애매해지고 수면 주기가 불안정해지는데 역시나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면은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얼마나 잘 자느냐, 수면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년기에는 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얕은 잠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선 수면의 양보다 질도 중요하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지금 그 수면의 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왜 잠은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가 나오는 그런 수면이 있고요. 또 왜 막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런 수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인의 경우는 이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 양이 줄어들게 돼서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적게 되겠죠. 이 깊은 잠 시간이 짧아지면서 그러면서 자꾸 깨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꾸 깨게 되면 그만큼 또다시 잠이 들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노년기 얕은 잠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서너 시간을 자도 숙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10시간을 자도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적인 부분에서 잘 판단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양보다는 질이라는 문제가 될 테죠. 그래서 개개인에게 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이 또 다르기도 해요. 아기 때는 오래 자고 나이 들면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일반적으로 7, 8시간이 좋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60세 이상은 보통 조금 줄어들죠. 6, 7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4, 5시간만 자도 활기차게 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자야 되는 건 그건 개인차가 있고 그러나 무조건 많이 누워있어 잔다고 믿는 시간을 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오랜 시간 누워있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들 예를 들면 치매가 증가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역시나 아마도 질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하자면 그 소위 REM 수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에 대비한 서파 수면의 시간 대비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치되는 소견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면 장애로 표현되는 게 다소 포괄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요. 수면 장애로 진단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진단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보지만 가장 많이 쓰는 DSM-5라는 불면증 진단 기준, 이거 흔히 쓰는 불면증의 진단 기준인데요. 여기에서는 불면증을 수면 시작이나 유지에 어려움이 있느냐, 수면의 질이나 양의 감소가 있느냐, 또 이런 수면 문제로 인한 낮 동안의 기능 저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수면 시작이 어려우냐 아니냐. 두 번째는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혹은 일찍 깨느냐. 세 번째는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 동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네 번째는 이러한 문제의 상황이 최소 3회 이상 일주간에 발생을 하느냐, 주간에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노년기 수면 장애의 특징적인 부분이랄까요? 지적되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제 수면 장애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인들의 60세 이상 3분의 1이 소위 불면증, 나 잠이 안 온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수면 장애로 얘기할 수 있는 노인의 특징적인 게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남성의 절반 정도가 있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의 졸림증도 역시 매우 많아서 5분의 1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불면증 그리고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면증의 경우는 아예 잠에 잘 안 드는 거를 보통 많이 호소하죠. 그런데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는 어떤 것이냐면은 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체 시계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그 하루의 시간에 맞춰서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노인만이 아니라 가령 왜 낮밤이 바뀌어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젊은 사람들의 경우 밤에 뭔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밤에 깨서 활동을 하고 아침에 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수면 장애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 5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그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수면 조절 능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낮에 활동을 안 해서 햇볕을 적게 쬐면 햇볕이 딱 끊어지면서 자극을 받아서 멜라토닌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자극들이 줄어들면서 애매모호해지니까 이런 일주기 리듬 자체가 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인들의 경우는 문제가 생기고 또 안 그래도 일찍 자고 싶은데 또 젊은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깨져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익숙치는 않습니다.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노인들은 이런 생체 리듬이 좀 깨져서 일반 성인보다 좀 앞당겨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멜라토닌이 자기 활동량이 줄어서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중추에서 아무래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그 호르몬 분비 장애가 일종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기 리듬의 그 수면과 각성에 대해서 장애가 생기기 쉽고 그래서 그 점에서 노인의 경우는 조금
빨리 나오는 유형, 네. 조기 수면 단계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좀 더 일찍 자고 예를 들면 오후 6시에서 9시에 잠이 들었다가 네. 오전 1시에서 3시에 기상하는 타입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네. 조기 수면 단계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초저녁 잠이 많아진다는 게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을 결정짓는 소위 중추에 식욕차 상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른 오후부터 자꾸 졸리고 새벽에 눈 떠지는 것 더하기 낮에 활동량이 줄어서 멜라토닌 분비도 바뀌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합쳐서 몸이 느끼는 낮과 밤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생체 리듬의 균형 변화가 노인이 되면 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멜라토닌 분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게 또 노인 수면 장애의 원인이자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이 식욕차 상액이 그 중추에 식욕차 상액이 노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빛의 영향도 매우 크게 받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거 자체가 멜라토닌과 관계가 크니까 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수면 장애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인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또 낮에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해주고 약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수면 습관을 굉장히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어찌됐건 왜 나이가 들면 왜 규칙적으로 일하던 분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문제고 네. 그러면서 노화로 인해서 중추가 노화돼서 역시 문제가 돼서 초저녁부터 졸리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멜라토닌도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매우 신경을 써서 그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스스로 만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만이 아니라 더해서 비뇨기계 자체가 노화가 돼서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네. 또 노인의 경우는 남자 노인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가 동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이 들었다가도 또 자꾸 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수면 습관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노력할 일은 자기 전에 알코올과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야뇨증 더 심해지겠죠. 네. 이런 것도 피하고 자기 직전에 물 먹는 것도 피하고 미리 화장실을 꼭 다녀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역시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로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해서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햇볕 쬐는 것 자체가 역시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운동 자체가 역시 몸이 건강해지면서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깊게 잠드는 시간을 늘려서 수면의 질을 높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동이 아주 편한 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올려가지고 햇볕이 쫙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노인을 돌봐드리는 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정기적인 사회생활과 두뇌를 좀 자극함으로 인해서 마음 건강을 좀 챙겨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나이가 들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은퇴를 하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활동량도 줄고 사회적 교류가 줄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어차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마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우울감하고 불안감을 초래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쓰면서 역시나 먹는 약 중에 약에 의한 부작용, 이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이는 것도 역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친구와 가족과 충분히 교류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노인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노년기 수면 장애의 특징적인 부분에서 수면 무호흡증을 말씀 주셨는데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인 거죠. 네, 특히나 노인의 수면 장애 유발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10초 이상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춰버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소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몸 전체의 산소 포화도도 저하될 거고, 그것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계속 졸리겠죠.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데, 네. 이건 결국 상기도가 자꾸 폐쇄돼서 생기는 유형으로 그 시간 동안 그 공기 흐름이 멈춰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특히나 노인의 경우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로 인한 것도 있고, 심부전증이나 콩팥부전증, 뇌경색이 동반된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중추에 이미 좀 문제가 돼서 중추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역시 동반되는 게 함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소위 수면 다원 검사를 꼭 해서 원인을 좀 확인하고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노인들에게는 하지 불안 증후군도 많던데요. 다리로 불편감이 느껴지면서 자꾸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노인들의 수면 장애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그 다리, 장단지 이런 데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도 있고 네. 불쾌한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문지르고 걸어다니면 좀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네. 근데 누우면 또 증상이 생기고, 당연히 자려고 누우면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수면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이것 역시도 그 철분대사나 도파민계 이상으로 생긴 만성신경계 질환하고 또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유사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노인들의 수면 장애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소위 스스로 잔다고 생각하는 수면 시간이 매우 길 때, 그럴 때 치매가 4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잠을 진짜 오래 잔 게 문제가 되느냐 보다는 네. 어떤 점에서 잠의 질의 문제가 동반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수면의 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살펴보고 를 잘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노인의 치매 42% 증가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년기 수면과 숙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에인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